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조선 섹터도 있겠습니다만 또 방산 섹터가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네, 사실 방산 섹터가 움직인 거는 꼭 이번 미 대선 때문에 움직였다고 볼 수도 없을 만큼 네네. 일찌감치 움직이고 시세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세계 시장을 향해서 진격하면서 또 이제 위상을 떨치고 있는 K방산 이미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는 시간 자리했습니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 연구원님 지금 뭐 외국인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팔고 있고 지수도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와중에도 지금 방산주 이렇게 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싶은 시장 흐름이고 주가 흐름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일찌감치 좋았거든요. 방산주 그동안에 그 동력이 뭐였습니까? 일단 그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제 그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만 비단 그것만이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끈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방산 섹터는 올라오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어떤 확실한 성장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 주도주들을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방산 섹터가 확실한 성장 섹터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익을 내는 섹터다 약간 이런 식의 좀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뭐 경기 방어주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떤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확실한 투자처로 좀 자리매김했다. 좀 이렇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 수주 기대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호주, 이집트에서 대형 수주 잔고도 확보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의 실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라면서요. 네, 뭐 지금 수주를 받은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연간 이익이 쭉 늘어날 거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분기별로 실적 편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분기별 실적 편차라 함은 이제 방산 물자들이 인도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까지 수주 받은 것들은 향후 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충분히 이제 이익을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네.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방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수출해서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산 물자를 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거기에 따라서 초기에 좀 필요한 어떤 포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들을 전수해줘야 되고 조금 더 길게 보면 관련된 기술을 이제 이전받기를 원하는 그런 고객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뭐 10년 이상 길게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방산 대규모 수출 이룬 기업들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우리 진짜 대한민국 산업계 기업들 애쓰고 그동안 발전해온 거 이거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네. 워낙에 증시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바닥권이다 보니까 이 자괴감이 들고 뭔가 이 자꾸 이 패배감이 들고 말이죠. 자신감 잃고. 근데 지금 또 약간 또 이 잘 나가고 있는 이 방산 쪽에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기 등이나 이제 방산물자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의 이제 방위 사업법 개정안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통과되면 아무래도 방산 기업들한테는 악재 아닌가요? 사실 이 부분은 네. 되게 평가하기도 좀 신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이제 되고. 언급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직관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만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 물자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예. 국회 동의라는 어떤 그런 절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네요. 수출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뭔가 수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도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속도에서 좀 더디고 경쟁 국가나 경쟁 기업한테 오히려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낼 수도 분명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개정안의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이제 안전 보장 관련 이제 그 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든지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파병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국가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외 조항을 둔 것도 좀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위치해 있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단기간에는 전쟁이 끝날 거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반대로 G2 간의 갈등은 계속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보면 그 G2 국가 또는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G2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블록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선택의 문제에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너무 속도전이라고만 생각하고 방산물자를 수출을 했다가 만약에 이런 이해관계에서 엇갈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탈세계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어떤 행보를 가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완전 나쁜 그 일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개별 기업 좀 이슈 좀 여쭤볼게요.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방산 기업이죠. 밥콕하고 이제 해외 MRO 그러니까 뭔가 유지 보수 이제 정비 시장 진출을 위한 MOU 계약을 체결했고 또 천궁2 이게 지대공 미사일이죠. 네. 뭐 수출 계약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적 전망 어떤가요? 일단 밥콕이라는 뭐 예. 글로벌 기업하고 LIG 넥스원이 MOU를 맺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사업 저변이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우리나라의 그런 유도무기 관련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비대칭 전력을 차지하는 그 유도무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도무기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빈익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투자자들한테 외면을 받았던 시절도 분명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전세에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무기들을 보면 유도무기라든지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유도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LIG 넥스원의 어떤 그런 그 수출 요청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수주 잔고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액은 3조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이었던 2021년도 대비해서 계속해서 ROE나 영업이익률 같은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화 쪽도 한번 짚어주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화 시스템 두 개 다 참 대단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방산업체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건 가장 크죠. 가장 큰 업체입니다. 지금 또 모멘텀도 뭐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이전에 예. 그 조선업이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시는 것도 네, 저도 네. 이제 봤었는데 네. 한화 그룹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한화 생각을 그룹에. 하고요. 특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K9 자주포라고 대표되는 네.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이 실전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실전 배치가 모두 끝날 정도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자주포입니다만 예. 이 자주포에 대한 어떤 글로벌리한 관심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전에 수출했던 사례도 분명 있긴 있는데 더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수량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자주포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계되는 장갑차라든지 또는 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화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좀 이제 한 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달에는 이제 비방산 분야였던 부분들을 인적 분할해서 따로 떼어내고 오히려 방산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한화가 이제 누리호 발사 체계 종합 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엔진 조립부터 전체적인 총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방산도 좋지만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산업이나 이런 네. 데에도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내년 계속 줄곧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하나 에어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회사 이제 한화 시스템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ICT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만 이 ICT 사업에 이제는 방산 실적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은 ICT, 이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이런 핵심 그 방산 물자에 전자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그거와 연관되어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까지도 실적이 좋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흐름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천공2 같은 경우에도 지상에서 적들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그 다기능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화 시스템이 또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KF-21 실전 배치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이 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형태들의 그 탐지 기술을 활용한 이런 그런 부분들이 한화 시스템에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작년에 발사를 성공했습니다만 한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소형 사업 위성, 이 네.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UAM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2025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어서 계속해서 한화 그룹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로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재작년에 이제 폴란드하고 1000대 규모 K2 전차 수출 기본 계약을 맺어서 좀 어깨를 놀라게 했는데 또 지난 2분기부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고 뭐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좀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폴란드 1차 계약에 따른 이제 그 수출 인도 물량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K9 자주포와는 달리 K2 전차는 아직까지는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뭐 이르면 연내 그런 계약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이미 1차 이행 계약으로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그 K2 전차의 그 납품 수량이나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2차 이행 계약까지 다 진행이 되게 되면 이미 폴란드와 처음 이야기 나눴던 기본 계약상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이제 수출하기로 언급이 됐던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아마 수주 잔고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던 그 전차 탱크가 현대로템이 로템 만드는 K2 전차. K2 전차죠. 그 K2 전차가 근데 이제 수출하는 것도 수출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3차, 4차 실전 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실전 배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뭐 중동이나 뭐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K2 전차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산 물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 국산화에 대한 진행도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산화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영향도 줄이면서 우리가 더 많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현대로템은 아마 이익률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전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던 이 전동차 관련된 부분도 미국 시장을 굉장히 좀 공략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KTX 3000이라든지 SRT로 대표되는 고속철을 현대로템이 만들어서 납품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국 LA 지역의 전동차 수주까지도 하면서 미국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런 전동차 기술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로템은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것도 방산주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종목인데. 한국 항공우주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3년도와 2015년도에 보여줬던 한국 항공우주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때의 향기가 지금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한국 항공우주가 주가가 한참 좋고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라크에다가 이제 TA-50이라는 완제기를 처음 팔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체 부품과 관련된 시장도 성장하면서 한국 항공우주의 수주라든지 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되던 시점이 2013년도부터 15년이었고요.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에 뭐 FA50이라는 경공격기를 수출한 것도 있습니다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이런 우리나라 경공격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내년이 되면 수리온 헬기 같은 그런 회전이익의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기체, 동체, 항공기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아하. 그 코로나19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기체 부품을 만들던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도 되고 서플라이 체인이 좀 정리되면서 예. 오히려 이날 한국항공우주 같이 살아남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수주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때 2013년도, 15년대의 향수가 지금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방산 관련 기업들 좀 설명을 주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외국인은 현대로템 사거든요. 네. 혹시 연구원님 개인적으로 좋게 보시는 저는 방산 오늘 말씀드린 그 종목이 기업 네 가지는 빅4 기업이라고 보통 불리는 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기업들은 골고루 바스켓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선별적인 선택을 했다가는 네. 이제 내가 고른 주식 말고 다른 게 어떤 수주 소식이 나오거나 수출 소식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방사는 빅4 기업을 같이 바스켓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출을 하는 방산 빅4 기업에 딸려 있는 이 밸류 체인들 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부품을 납품하거나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까지도 뭐 낙수 효과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실적 개선이나 수주 물량도 많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협력 업체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 연구원님 그냥 뭐 방산 이제 바스켓 네. 매매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방산 관련 ETF 투자도 괜찮겠네요. ETF 투자도 굉장히 괜찮은데 ETF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조금 그걸 좀 살펴보셔야 살펴봐야 될 것 된다. 같고요. 네, 아. ETF별로 국내 예. 방산 기업만 담고 있는 데도 있지만 외국은 뭐 우주라든지 아하. 또는 보안 업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ETF를 고르실 때 이제 그 보유 종목들은 이제 가볍게 살펴보실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ETF 선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쓸데없는 노파심인데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인데요. 항상 이러고 나서 아, 정점 찍을까 봐 꼭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뭐 비즈에서 그래 뭐 그거 업종부 돋보기에서 그냥 방산 좋다 해서 들어갔더니만 하루도 못 가더라 내지는 뭐 일주일을 못 가더라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보시기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우리나라 방산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를 생각해 보면 네. 뭐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간 갈등이나 대립이라는 키워드는 당분간 계속될 거다라는 거는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얘기들 들어보면 이미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 분담금 그러게요. 많이 내라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지금은 이번 그 선거 기간에는 3% GDP 대비 3%까지 비중을 늘리라고 아하,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하. 사실 그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GDP 대비 4%까지 늘리라고 그러니까, 압박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탈세계화 그리고 이제 블록화가 진행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주 국방력의 강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성장한다라는 데에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 실적 편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연도별 꾸준히 상승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시면 방산은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내 포트폴리오에 가장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비중을 확실히 깔고 가야 되는 핵심 섹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